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24살, 만 24살 김태현인데요. 배상훈 교수님, 이 김태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건은 스토킹 살인으로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토킹 살인. 예. 사건에는 23일 날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벌어진 겁니다. 23일 날 작은 딸 그리고 3일 연간을 거쳐 갖고 세 모녀가 김태현이 살해됐는데 자택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은 그 안에서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지인이 큰딸의 어떤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때 김태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옮긴 다음에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3명을 살해를 했고 다 가족이죠. 2박 3일 동안 이걸 진행한 거예요. 피해자 집에서 있었죠. 거기 머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2박 3일 지나는 건 아니고요. 네. 3월 23일 날 그 가해자 김태현이가 슈퍼에서 흉기를 훔쳐서 소지했습니다. 그다음에 5시경에 피해자가 다니는 PC방을 가서 확인했어요. 20분 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그러니까는 5시 반경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퀵 서비스 기사로 위장을 했어요. 택배 기사는 물건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퀵 서비스는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대면을 해야 되니. 네. 그러니까 둘째 딸이 있는 걸 보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10시 반쯤에 들어오는 그 둘째 딸이 엄마를 또 살해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들어오는 진짜 큰딸 살해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시체를 놓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2박 3일 있었어요. 그 집에서? 네, 그 집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월 25일 날 8시경에 지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작은 방에서 자해했습니다. 자해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 하는데 어차피 김태현이는 이 큰딸을 살해하라고 마음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모임이 있었는데 1월 달부터 계속 큰딸을 스토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의 어떤 뭐 분노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아는 관계가 아니었다면서요? 예. 스토킹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을 사람들. 하는 에로토매니아라고 하는 그 특수 범죄가 있고요. 예. 걸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커가 있고요. 가족 대상 스토커가 있고 비가족 대상 스토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족 대상이야 말하자면 전 부인이라든가 전 남편 이런 형태의 관계인데 전혀 모르고 그냥 범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데 망상적으로 알 거라고 해서 공격하는 이 경우는 세 번째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가족 스토킹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 범인은 피해자를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량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고 피해자가 나를 버렸고 피해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보복으로 공격했다고 법정에서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살해 동기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즉 범인이 주장하는 바와 실제가 다르다. 네.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소를 해야지 기소해야지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이 큰딸이 가해자와 연인 관계다라고는 오보가 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오보입니다. 네.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앞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순차적으로 살해했는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지금 수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게 본인의 주장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계획적으로 왜냐하면 1월부터 미행을 했고 집을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잡힐 때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상황은 매우 계획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걸 그냥 인정하면은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확히 그건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뭐 없고 뭐 서로 간에 실랑이 벌어지다가 갑자기 죽였다는 건 우발적인 것인데 그게 아니고 언제쯤 들어올 것이다, 몇 시쯤 들어올 것이다, 흉기는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건 계획 범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량 자체가 미리 달라지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뭐 흉기도 훔쳐뿐만 아니라 그 큰딸을 찾기 위해서 PC방도 뒤졌고 네. 또 그리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퀵 기사로 택배 기사로 위장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흉기로 3명을 연차적으로 죽였어요. 물론 그걸 부검하면 이제 확실히 되니까 네. 어떻든 간에 계획이라는 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김태현이는 모든 걸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발 범죄라고 주장을 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계획을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도구를 준비했고 또 기다렸다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우발 범죄로 보진 않죠. 계획된 범죄로 봅니다. 게다가 집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SNS 상에 올려져 있는 사진에 택배 상자가 있었고 그렇죠. 택배 상자에 적혀 있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일반 사진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이걸 확대시키면 확대시키면 다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찾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본인이 주소를 알려준 게 아니고 사진을 올렸는데 아마 택배 상자가 있었는데 그 불행히도 택배 상자에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해자 즉 이 피의자가 말하기는 그 사진에 있는 주소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스토킹을 계속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싫어도 했고 피해도 갖고 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고 아까 교수님 말한 대로 스토킹을 하다가 우발 범죄가 아니고 계획으로 살해를 맘먹고 나서 살해한 범죄다. 그렇게 보고 있죠, 저는. 주소를 확인했다는 것도 저는 김태현의 주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태현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 어떻게 주소를 알았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게임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사람의 잘못으로 유출된 걸 내가 우연히 봤어요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예. 올려져 있는 것을 자기는 확인했을 뿐이다라고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김태현은 1월 말부터 네. 2달 넘게 그 아파트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 주민들도 그걸 보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3명의 가족이 의 동선을 이미 파악했을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뭐 그건 합리적 추정이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떻게 주소를 알았을까를 보면 이 사람의 집요함을 봤을 때 단지 피해자의 실수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토커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범죄의 모든 원인을 피해자한테 전가시킵니다. 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저 여자가 주소를 노출했기 때문에 내가 쫓아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접근해야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안 됩니다. 김은배 팀장님, 김태현의 신상을 만장일치로 공개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 지방청에서 심사인이 열어가지고 그 내부 인원 3명하고 외부 인원 4명 해가지고 뭐 다수결을 하는데 전원일치로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다시피 이게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도 크고 또 그 피의자가 일체 범행을 제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알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 모든 그 심사했던 분들이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즉각적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신상 공개할 때 뭐 검찰이 송치한다든지 조사 중에 얼굴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실제적으로 그 사진을 사실 보니까 애때 보이더만 그 사진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인적사항 모두가 다. 그거는 이 여론도 그렇지만은 국민이 알 권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공개했다고 보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포털에서 누가 김태현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보고서는 뭐 어이구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상 공개한 이후에 어떤 수사에 도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에 피해자, 다른 피해자가 그 신상 얼굴을 보고 나서 신상 공개한 내용을 보고 나서 추가 제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제보. 그런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스토킹 범죄의 특징상 스토커들은 이전의 전력이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복돼서 이런 일들이 예. 했을 수도 예. 있겠군요. 지금 상황은 전과 3개 정도지만은 고등학교 때라는 건 다른데 군대에서 네. 다른 형태의 스토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음. 근데 그것을 본인은 신고 안 한 상태라고 하면은 네. 그 사람이 이 김태현 얼굴을 보고 신고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상습적인 형태의 스토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함으로써 수사적 제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혹시 이 김태현과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김태현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김태현에 좀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범행 전에 여러 가지 검색 내용들을 보니까 뭐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아니면 급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도 다 이런 식으로 살해가 됐다면서요. 지금 그 김태인이가 살해 방법에 대해서 급소라고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검색을 한 뒤에 그들을 시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반항도 못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흉기를 사용할 때 동맥을 건드리면 바로 사람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정맥이 아니고 그런 걸 아마 제대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손쉽게 제압하고 손쉽게 살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걸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우발적 개연 범행이 아니고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대의 그 유성호 법의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전문적인 솜씨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의학자들은 다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럼요. 네. 한 번 보면 알죠. 그리고 다른 부위는 없이 그 부위만 했기 때문에 이건 계획성 그 이상일 수 있다. 반복성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꼭 살해만을 목적으로 했을까라고 하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성 플러스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수사상의 주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언급하기 좀 어렵지만은 이제 일종의 고문 같은 형태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1월부터 뭐 준비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예. 그건 확인된 바입니다. 네.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집에서 머물면서 있었다는 것도 좀 기이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통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바로 도주하거든요. 그렇죠. 범행 은폐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범행 장소에 있었고 또 자기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로파일러 동원해서 사이코패스형으로 보는데 사이코패스의 기질도 있지만 이 김태현이는 변태 기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아까 교수님이 그 전과에다 말했지만은 통신매체 이용만 해가지고 여고생한테 자기 신음소리를 부른 적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든가. 그다음에 성적 욕설을 해가지고 무역지로 처벌받은 거. 이렇게 전과가 있다 한다면 평소에도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형 기질도 있지만 일단 성적으로 문제 있는 변태성 기질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공구님께서 계획범죄라면 범행 이후의 계획도 짜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런데 왜 그 집에 며칠을 머무른 걸까요? 라는 궁금증도 좀 주셨고 사이코패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조사도 좀 한다고는 하는데 배상훈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범죄자의 반사회적 행동이 사이코패스 쪽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왔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행의 동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그겁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정신병질이라고 확정 지어버리면은 이 범인한테 면죄부를 줘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질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으면 그 정신병. 꼭 그런 건 아닌데 흔히 말하는 이 범인한테 이런 형태의 일종의 이쪽으로 자기 얘는 사이코패스니까 이런 걸 한 거야라고 그냥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사이코패스임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하고요. 아까 여기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첨언하면 뭐냐면 연속된 형태의 성범죄가 이전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상황에서 살인만 했을 거라는 추정은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있었는가에 대한 거를 이 테스트를 하면서 확인하려고 이걸 하는 거죠. 김태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전 궁금증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 내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포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야 지금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주위를 배회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이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대방 이사에 반해가지고 접근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불안감을 할 때에는 옛날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어요. 벌금 10만 원 이하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3월 24일 날 그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공포 끝나면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흉기를 안 들었을 경우는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가 있고 네.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흉기 들었으면 5년 이하나 5천만 원 벌금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정은 했지만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예. 9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태현이는 이 법을 시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스토킹 방지법이 늦어도 너무 늦었죠. 실제로는 22년 만에 제정이 됐고 22년 만에 이제서야 제정이 된 거군요. 처음부터 그때부터 계속 제정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됐고 지금의 스토킹 방지법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야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처벌이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미흡한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토킹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배상훈 교수님. 원치 않은 상황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스토킹 방지법 내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인프라를 하는 게 스토킹 전문 수사관을 두고 예. 지금 스토킹 전문 검사를 두도록 그 법에 규정돼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스토킹이 조짐이 나타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의 시행령 쪽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마련 중입니다. 예. 분명히 스토킹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조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고 그랬을 경우 대응하는 방식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고 분명히 조짐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호를 하고 최악의 경우는 쉼터로 이동시키고 신원을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벌을 쳐야 되겠습니다만 또 법 제정도 좀 됐다고는 하니까 늦었습니다만 이제라도 좀 제대로 된 뭐 이런 조치들이 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4385님, 김은배, 배상훈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고이든 우발이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나이도 어리던데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도 43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한 서당에서 뭐 폭행과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서당이면 훈장님께서 계셔가지고 예의범절도 가르쳐주고 예법, 뭐 식사하는 것들, 뭐 한자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또 지리산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경남 하동군 청학면 묵계리에 있는 청학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 거예요. 청학동 서당이라 그러면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 네. 예절교육이라든가 수련을 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한 서당에서 남학생 2명이 남학생 1명을 폭행을 했는데 누가요? 남학생 2명이 남학생 1명을 폭행을 했습니다. 학생들 간에 폭행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서당에서 거주하면서 교육받는 학생을 상대로 폭행을 했는데 일반 폭행이 아니라 화장실에 끌고 가서 뭐 발로 차고 주먹을 때리고 했지만은 유사성행위를 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체액 같은 거를 먹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방송에서는 말 못하지만은 아무튼 유사성행위를 시켰기 때문에 이 학생이 피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예. 이런 일들이 사실상 청학동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었고 또 그거를 알게 된 그 원장이라고 그러죠. 원장들도 그걸 묵인해가지고 방조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청학대에 있는 거를 경찰에서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한 서당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 계속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 여러 서당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청학동에 이러한 그 서당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마다 한두 개? 그러니까 계곡이 여러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대여섯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계를 넘어서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일단 발표는 네. 서당이 14개라는 겁니다. 서당이 14개. 14개인데 예. 군청에서 관할하는 게 학생 수련원 네. 5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게 6개가 있어요. 서당이. 네. 그리고 3개는 미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4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군청에서 미루는 방법이 있었고 또 그리고 청학동 그러면은 예절의 도시로 예절의 읍으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청학동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는 어떤 그 교육보다는 다른 이익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거예요. 사업처럼 이게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언론에 나와갖고 그게 이제 뭐 상당히 그런 것을 모델링 형태로 해갖고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청학동이라고 하는 서당의 모습을. 예.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실제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어. 그거는 아주 예외적이 오히려 예. 지금 이 모습이 더 일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 서당 말고도 다른 서당은 비슷한 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애매하다. 교육청이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시청이나 뭐 이제 군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기관으로 하면은 교육청인데 그리고 일반 숙박시설이면은 뭐 수련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또 운영할 수 그렇게 있는 되는데. 수련원도 군에 관할이. 근데 이거를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할해 갖고 예. 애매하게 처리해 버린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일부는 숙박시설, 예. 일부는 교육시설. 그런데 이름은 청학동 서당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붙여놓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하나지 않은데 실제로 관할은 나눠져 있어 갖고 예. 어디서 관할해야 될지를 애매하게 서로 이제 미루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김은배 팀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이런 상황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런 것 외에도 학교 측, 학교도 아니죠. 서당 측이. 서당 측에서의 가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정황이 좀 그 드러난다면서요.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청학동 서당이 지금 교수님 말씀만 드린 대로 기숙사형 서당이란 말입니다. 예. 학생들이 먹고 자고 하는 건데 희한하게도 거기서 예절을 가리키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 피해 학생 말대로 보니까는 군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군기. 예. 그 일반인들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간 사람들 옛날에 군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어요. 예. 그런 식으로 상하 계층에 따라서 엄격한 규율을 지기 때문에 그걸 어기게면은 폭행이나 아니면은 폭언이 들리는 거고 또 그거를 관리 감독할 원장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오히려 조장했다는 증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폭력이 선후배의 어떤 이런 위계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게 조장이 됐던 거죠. 그런 상황이 뭐냐면은 그런 곳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관리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쓰면 사실 비용이 드니까 명목상 관리보다는 두고 네. 실제로의 어떤 운영은 학생들한테 맡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국은 힘이 센 폭력적인 위계로 다스려지지 않았을까라는 네.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폭행을 저지르고 결국은 이것을 그 서당의 저기 책임자한테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감금 비슷한 것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학부형들은 이들을 이렇게 청학동까지 맡겼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에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건지 왜 확인을 안 했을까요? 근데 확인을 할 때는 좋은 모습만 사진 찍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사진만 보낸다. 네. 여기 이거 절하고 있어요라고 보내고 확인하러 오면은 근데 실제로는 그건 보여주기식이었다라는 게 그 안에서 피해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라든지 외적으로 볼 때는 예절을 가리키고 순수하게 학구열만 도한다고 보지만은 실제 내부에서 뭐 기숙사 안에서는 그런 폭행이라든지 폭언 아니면은 군기잡기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좀 폐쇄된 마을이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이번 네. 기회에 드러났는데
교수님 아다시피 그 올해 올 초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학생 문제도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쪽에 관할하는 공무원들이 몰랐다. 이건 사실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소문이 있었고 네네. 거기서 탈출하다가 다시 잡혀간 아이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핸드폰을 다 뺏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소통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그럼 감금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감금으로 봐야 되나요? 이거를 감금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 뭐 좋은 뜻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내부 사정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휴대폰을 못 쓰게 할 경우도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요? 또 이게 청학동이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너무나 지금 달라서 당황스럽고. 예. 일단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시설이 정확히 교육청 관할인지 지자체 관할인지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관할되는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통합할 필요 있으면 통합도 하고 이걸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서로 지금처럼 미루게 되겠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먼저 같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돼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있죠.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제도권에 아닌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관련된 곳에서 이제 수업을 한다거나 이제 배움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곳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지도를 그 사당에만 맡기지 않고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교육청이라든지 그 지도 감독을 수시로 나가고 또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당한 사실을 수시로 써내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관계를 좀 멀어지게 되면은 또 이런 일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173님께서 이분은 20여 년 전에 청학동에 애들을 보냈대요. 근데 아들과 아들 친구 영양실조에 작은 고무신 착용시켜서 발에 물집 잡히고 무릎 꿇고 공부 억압시키고 그냥 자연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후회 막심이었습니다라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의견도 좀 보내주셨는데 과거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밝혀졌는지 지금까지는 왜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는지라는 좀 아쉬움도 좀 듭니다. 자,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